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곤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는 기업도 있는 반면 단기적인 기회를 노리기도 하고 시장의 쏠림과 모멘텀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전략적 구심점으로 삼고 포트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어쨌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끌어가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업의 긴 성장 주기와 동행하며 자산도 복리로 불어나는 투자 여정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주 흔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상상들이죠. 15년 전에 애플을 사서 쭉 끌고 왔으면 어땠을까? 윈도우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왔다면,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고 IDM 3사가 자리를 이제 막 잡았을 때 SK 하이닉스를 샀다면 등등. 그러면 이런 투자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투자를 앞으로 하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저런 투자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번 주에 이 책, 브루스 그린왈드의 경쟁 우위 전략을 읽다가 이런 고민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꼭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기업이 이기는 전략을 짜려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업에 접근해야 하는지 경쟁 우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책인데, 결국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기업은 높은 수익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랑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랜 기간 승자이자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자본주의적 파괴의 위협 속에서도 비범한 자본 수익률을 오래 유지하는 기업들의 특징으로 단 한 가지를 꼽았어요. 그게 뭐냐면 경쟁 우위, 진입 장벽입니다. 흔히 해자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경쟁 우위의 조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고 전략적 경쟁 우위와 전술적 차별화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괜찮은 기업을 발견하면 이 기업은 경쟁 우위 혹은 진입 장벽이 있다 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데, 사실 그런 기업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이 책에 의하면 차별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쟁 우위와 차별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전형적인 경쟁 우위의 특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예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지 책에 나온 것들 중심으로 짧게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인 차별화와 경쟁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이에요. 브루스 그린왈드는 산업 경쟁 구도에서 진입 장벽, 경쟁 우위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은 딱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의 확장이나 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기존 기업이 보호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딱 두 가지예요. 경쟁 우위와 진입 장벽이 있다는 말은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가 소수라는 뜻이며, 기존의 경쟁 우위를 보유한 기업은 이런 경쟁자들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 주체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죠. 바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자기들 GPU 쓰려면 자기들이 만든 서버 렉까지 쓰도록 시도한 사례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런 게 좋은 예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진입장벽이 없다면 어떤 기업이 평범한 자본 이득 대비 초과 이익을 내고 있을 때 경쟁자들이 이 이익을 뺏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입장벽이 없다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기존 기업은 잠재적 경쟁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또한 후발주자들은 기존 기업의 전략적 이점을 벤치마킹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나은 제품을 공급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기존 기업이 누리고 있던 초과 이익은 시간이 가면서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늘 그랬지만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의뢰 이것이 경쟁 우위,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책에서는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에서도 차별화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절감, 가격 정책, 대폭적인 일시 할인, 대규모 광고 집행, 브랜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에 있던 제품들과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더 나은 제품으로 차별화를 추구하면 그때는 확장세가 기존 기업 대비 빠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차별화 전술은 그 다음 후발주자에게도 똑같이 제한 없이 허용됐다는 것이죠. 후발주자가 진출해서 더 강한 차별화를 펼치면 기존 기업의 초과 이익은 시간을 두고 특별할 것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도 차별화를 위해 사용했던 마케팅비,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 기업은. 책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차별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꼽았어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에 벤츠라고 하면 뭔가 럭셔리하고 다른 브랜드가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졌기 때문에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높게 치고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입장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반인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벤츠가 세계 다른 자동차 회사들 대비 유의미하고 압도적으로 높은 자본이익률을 보이고 있느냐, 후발주자가 진입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뽑아내고 있느냐, 소비자는 메르세데스 벤츠 외에 대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환이 어렵느냐,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그 시장에 진입할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벤츠가 창조한 럭셔리 세단 시장은 시장이 커지면서 특별히 돈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격한 각 자동차 회사는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기업들까지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해서 시장을 잠식하고, 현대차도 제네시스를 만들어서 앞서 나갔던 기존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죠. 소비자는 벤츠 외에 다른 차를 선택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어요. 다 똑같은 조작 방식이라 자동차를 바꾼다고 운전하는 법을 새로 배우거나 면허를 새로 딸 필요가 없죠. 자동차 회사들도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특별한 엄청난 제약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자기 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진출을 하게 되죠. 결국 소비자는 자기 선호와 적절한 예산 수준에 따라 선택이 천차만별로 갈리게 되고, 이는 곧 자동차 회사가 특별한 경쟁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시장에는 다시 경쟁자가 많아지게 되고, 기존 기업이 특별히 누리던 이익은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크게 보면 각 회사들의 남은 것은 차별화를 위해 유지하는 비용과 내부 효율 강화, 생산 효율 강화, 내부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남게 되죠. 주가로 봤을 때 좋을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배자들이 역사적으로 보였던 주가의 양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죠. 경쟁 우위와 진입장벽이 있는 기업들의 양상은 이런 것과 확연히 차별화됩니다. 책에 많은 기준과 예가 나오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3가지 정도 있어요. 경쟁 우위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 3가지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 발생, 전환 비용, 그리고 탐색 비용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얽히면서 진입장벽을 이루게 되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유의미하게 초과 수익을 내지만 경쟁자가 쉽게 진입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 제품당 고정비 부담이 감소하면서 생산자 측에서 이점이 생기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반도체나 파운드리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가 생산 측면이라면 전환 비용과 탐색 비용은 소비자 측면입니다. 전환 비용은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버리고 다른 제품 체계로 갈아탈 경우 새롭게 숙달해야 하거나 익숙해져야 하거나 호환성 측면에서 대규모 불편이 생기는 등 수고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탐색 비용은 소비자가 기존 제품을 버리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동일한 기능이나 효용, 호환성을 제공해주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고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보면 저는 국내 맥주는 한맥을 좋아하고 해외 맥주는 하이네켄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가끔 맥주를 마실 때 이 맥주만 고집하지는 않거든요. 분위기나 할인이나 그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기꺼이 다른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 회사는 규모의 경제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에게 전환 비용이나 탐색 비용 그 어떤 것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진입 장벽을 갖게 되고, 후발주자나 신규 진입자에게 한번 해볼 만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에 따라 특정 회사만이 가진 유의미하게 압도적인 수익은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업종 특성상.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이마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는 지마켓을 인수하면서 엄청난 자본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죠. 아마 이마트는 지마켓을 인수하면 인터넷 상거래 그 시장을 장악해서 압도적인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지나고 보니까 지마켓이나 SSG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환 비용이나 탐색 비용을 강제하는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많은 쇼핑 사이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죠.
반면 쿠팡은 이런 것에 돈을 쓰고 힘쓴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당일 배송까지 가능한 황당하게 빠른 물류 체계를 확보하는데 자원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무모해 보였어요. 그리고 고객에게는 개인 경험에 근거한 제품 공급, 판매자에게는 알고리즘과 판매 데이터를 공급했죠. 즉, 특별할 것이 없는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소비자에게 전환 비용과 탐색 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초반에는 대량의 자본과 필연적인 적자로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 IPO를 통해 돈도 상당히 조달하면서 경쟁 우위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풀도 엄청나게 확대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 쿠팡은 지금 멤버십 비용도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쿠팡보다 현재로서는 더 빠르면서 싼 서비스를 찾기 어렵게 됐고, 판매자들 또한 수수료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쿠팡만큼 많이 팔면서 자기들 제품의 판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플랫폼 탐색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늘어날수록 초반에 물류를 확대하면서 미친듯이 깔아놨던 고정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절감되게 됩니다. 결국 사용자들에게 전환 비용과 탐색 비용을 강제하고 있죠, 지금은. 더불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답게 한 번 확보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서비스에 매우 쉽게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고정 비용 외에 한계 비용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아마 향후에도 쿠팡은 자신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투자 결정을 지속할 거고요. 이마트는 이런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상 경쟁력을 그냥 단순히 예전처럼 다시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쿠팡이 혁신적이고 굉장히 대단해서 이랬다기보다는 해당 시장의 지배자이자 정말 대단한 선구자인 아마존의 모델을 한국에 맞게 굉장히 잘 카피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 등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을 예로 보면 기존 인터넷 상거래 사업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전환비용, 탐색비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거래 상대방이 가장 많고 효과적인 아마존을 대체할 수단 자체가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확보한 고객들을 자사의 다른 사업 분야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서 또다시 전환비용과 탐색비용을 이중으로 강제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본업을 통해 쌓인 데이터로 판매자들을 점수화해서 대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AWS라는 클라우드 또한 비슷한 관점이죠. 본업에서 미친듯이 벌어들인 현금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돈을 쏟아 넣었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사용한 소비자는 시간이 가면서 백업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돈을 내고 나중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클라우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소비자는 귀찮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 옮기느니 그냥 차라리 얼마간의 돈을 내고 편하게 쓰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애플이 AI 개발에 뒤처져서 자체 개발이 아닌 오픈 AI나 구글, 메타 이런 애들이랑 협력을 한다는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애플이 IT 기기에서 가진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AI를 단순 기능화 시켜버려서 오히려 애플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크게 보면 애플이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전환비용, 탐색비용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애플의 경쟁 우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런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시작할 때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진입장벽이 견고한 기업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다가 이들이 작은 부침에 따라 시장 전망이 흔들려서 주가가 접근 가능한 수준까지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겠죠. 물론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투자 기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간 지평에서는 차별화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빠르고 신선한 차별화라면 시장에서 기대감이나 내러티브를 잘 붙여주기도 하고, 확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국장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기만 해도 멀티플을 진입장벽 구축한 것과 같이 땡겨주기도 하니까요. 국장은 특히 이런 차별화에 특화된 기업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차별화의 경우 장기적인 시간 지평에서는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가가 나락간 많은 의류회사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트렌드를 이끄는 의류회사들은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이 계속 기대되는 부분이었고 내수는 상당히 탄탄해서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큰 성공을 발판으로 마치 그 고유의 경쟁 우위를 구축한 것과 같이 보이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해자, 경쟁 우위
뭐 진입장벽이라고 여겨졌던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 디자인, 광고 이런 것들 많은 요소들은 사실 경쟁 우위가 아닌 차별화에 불과했고, 이런 식의 의류 매출이 뜬다는 것이 인식되자 수많은 아류가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했죠. 해외에서도 결국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별화에 따른 이익은 곧바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추가 이익과 성장률을 빠르게 희석시켰고, 그에 따라 EPS와 멀티플을 동반 하락시키게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쟁 우위가 갖춰지면 무소불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체계에 의하면 경쟁 우위는 영원하지도 않고 지역적이어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 전략적으로 오판하면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요. 특히 공급 측면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던 기업들에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는 기업들은 제품 단위당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 R&D 비용 이런 것들이 점유율이 낮은 기업 대비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경쟁자들이 진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아니면 진입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일방적으로 강제당하고요. 그런데 경쟁 우위 가진 기업이 이런 경쟁 우위에 강화하는커녕 연이어서 전략적 오판을 하기 시작하면 기회의 창이 후발주자들한테 열리게 됩니다. 아주 좋은 예가 CPU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지배자였던 인텔이 몰락하게 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이 주요 사업과 관계가 약한 사물인터넷 같은 수많은 신사업에 손을 뻗기보다는 벌어들인 돈을 미세화, 기술 개발에 다시 왕창 재투자하면서 자기 분야 지위를 만약에 공고히 했다면 아마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인텔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대결도 같은 양상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업과 길게 동행하며 투자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조금 더 나은 결정과 판단을 하려면 어렵겠지만 이런 경쟁 우위를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쟁 우위 요소와 실제 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이 2005년에 나왔는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각 기업의 경쟁 우위를 판단한 예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형태로 당시의 예상을 깨고 현재 진입장벽을 구축했는지 혹은 무너졌는지 이렇게 맞춰보시면 굉장히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 광고가 아니고 제 돈으로 사서 본 건데 괜찮아서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이 투자에 있어서 꼭 진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